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에이브람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세오더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기 속에서의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서거가 시원한 이후에 부통령으로 있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케네디가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거만함을 억누르고 목소리까지 낮추면서 겸양의 미덕을 보였는데 또한 암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끈기 있게 그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했다는 것이죠.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내각과 백악관 참모 중에 대다수가 이 과도기에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그 혼돈의 시기에 그가 흠잡을 데 없이 린든 존슨이 흠잡을 데 없이 처신했다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슨 권력을 잡을 기회가 오면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연습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였고,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으며 그는 우연히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권력을 이제는 제대로 사용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부통령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총리는 임시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만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시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이 입법 절차의 달인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는데, 그는 대통령직에 오른 첫날부터 정부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행사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통령직의 목적이다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내 문제에서 미국을 어디로 끌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워낙 활동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이런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부통령이라는 직은 원래 사실 뭐 그렇게 딱히 주어진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갖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린든 존슨에게는. 근데 이 린든 존슨이 말 그대로 자신의 에너지를 이제 방출할 그런 때가 존 F 케네디의 총격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암살이 있었던 날 오후 6시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존슨은 전임 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일종의 고문들에게 이제 그 연락을 취한 것이죠. 행정부 청사의 부통령실에서 의회 대표단을 만났는데 오후 10시에는 워싱턴의 스프링밸리 구역에 있던 3층 개인주택 더 엘름스로 귀가해서 소수의 보좌관과 친구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린든 존슨이 동선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명의 측근 보좌관 잭 발렌티, 클리프 카터, 빌 모이어스에게 나와 함께 밤을 보내주게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참모진과 맞대고 이제는
국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존슨은 혼자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가까운 조언자들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논의를 하고 이 문제를, 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이러한 일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레이디 버드가 침실로 돌아가자 존슨도 이제 잠옷으로 이제 갈아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큼직한 침대에 누워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쉬지 않고 보도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며 새 측근에게 무언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앞으로 미국 정국이 변할 것인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이죠. 발렌티의 회고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선임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 또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더 큰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됐다. 이제는 이 린든 존슨이 이제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제출한 모든 진보적인 법안이 의회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결국에는 법제화되는 미래를 눈으로 보았던 게 분명했다는 것이죠. 이제 케네디가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입법하고자 했던 그러한 법안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기필코 통과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결의를 다진 것이죠. 나는 케네디의 감세안을 상원 재정위원회 Senate Finance Committee로부터 받아낼 것이고 그럼 우리 경제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세금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보다도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하면서 경제 부흥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린든 존슨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회 표류 오래전부터 표류하고 되고 있는 케네디 민권 법안 이 시민권 법안인데 이 내용이 어떠냐면은 공공장소는 물론 취업이나 교육, 법률상으로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죠. 당시 미국은 흑백 분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1955년 12월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감된 로자 파크스 사건을 계기로 흑인 사회의 반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 이 민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굉장히 어떤 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자 파크스 사건. 흑인이 이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백인이 탔는데 의자 그걸 내주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된.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사회였다는 것이 당시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그것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의 엄청난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을 케네디가 막아내고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쉼표 하나, 단어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권까지 불평등하게 되어 있었던 투표권까지 다 균등하게 바꿔내겠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빈부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 출신 지역의 차이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남녀가 연방정부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 혹은 융자를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제정한 것이다. 또 전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해리 트루먼의 의료보험 법안도 통과시키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일부의 사람들이 의료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굉장히 처음에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룬 것이죠. 여하튼
이 미국에서는 이 학비 보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국민이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제 피부색이라든가 흑인, 백인이다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백인에게만 주고 이런 불평등이 있었다는 그것이 옳지 못하고 뭐 종교나 아니면은 뭐 출신 국가나 뭐 이런 것 상관없이 미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동등하게 이런 것들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케네디 시민 법안의 본래의 그런 취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졸린 듯했던 부통령은 이제 밤을 새웠으니까요. 훗날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로 진행될 정책을 계략적으로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듯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새 보좌관과 함께하며 케네디가 제안한 법안들을 교착 상태에서 끌어냈는데 그치지 않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존 F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정책, 이 뉴딜 정책은 이거 많이 잘 아는 정책이고, 또한 존 F 케네디의 이 뉴 프론티어 정책, 리든 존슨이 이 두 가지의 정책을 이제 끌고 나가는데, 뉴 프론티어 정신이 뭐냐면은 건국 초의 개척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는 뜻으로 내세운 하나의 슬로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문제의 개선, 특히 빈곤 문제의 해결과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주주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훌쩍 뛰어넘어 인종과 경제 정의에 기반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결의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존슨은 그런 비전은 근거 없고 허황된 이야기로 여겼을 것이다. 존슨의 그런 비전, 근거 없고 허황된 그런 이야기로 여겨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새벽 3시에 그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바로 이러한 앞으로의 미국의 구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플랜을 짜고 하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리더십. 이게 중요하죠. 특히나 위기 가운데 있는 미국 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미국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위기의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의 리더십이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슨이 제시한 비전은 오래전부터 그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궁리하던 것이었는데, 그는 대중에 영합하던 아버지에게 정부의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는 아버지가 지방의 의원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정치에 대한 정치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을 잘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정부의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물려받았으며,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라고 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되풀이하던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참여해 일하는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더욱더 굳어졌다.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로 정부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것을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철학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것을 뉴딜 정책을 린든 존슨과 함께 해나가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치명적인 심장마비가 있은 뒤에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 연설에서도 언급된 그 비전은 1957년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노력에도 영향을 미쳤고, 모여 쓰는 존슨이 더 엘럼스에서 혼잣말로 비전을 중얼대던 때를 회상하며 그날 그는 밤새 몇 개의 머리를 동시에 굴린 듯했다, 무서우면서도 경이로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는 케네디가 암살되던 밤에 이제 이 국가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결의를 다졌는데, 그것이 옆에서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섭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경이로운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슨은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이 던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리더십 팁으로서 극적으로 시작하다. 바로 이런 케네디 서거 이후에 이런 위험천만한 미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비전의 실행을 극적으로 실행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던 존슨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즉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요 조건은 급작스레 발생한 리더십의 공백을 자신이 메울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를 신뢰했던 국민들이 바로 자신을 이 린던 존슨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첫 번째로 린던 존슨이 국민들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바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존슨 자신이 의욕을 일소하고 또한 의심을 지워주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존슨 신임 대통령은 본래의 기질에 걸맞게 기민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린던 존슨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끝까지 그거를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그가 이제 일을 할 때가 됐으니까 자신의 본래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존슨은 새로운 직책을 맡을 때마다 신속하고 확실한 시작으로 주변의 관심을 끌어모았는데 이번에도 케네디의 장례를 끝내고 바로 다음날 국민을 상대로 연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는 위험이 없지 않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존슨은 공식적인 환경에서 대규모 관중을 상대로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동 할 때도 이 존슨이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제 꼬시거나 그러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공중 앞에서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지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담력이 없는지 몰라도 막 약간 이렇게 굳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서거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이 수많은 대중들 앞에 서려니까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소규모 모임에서 여유만만하게 좌중을 사로잡는 사람이 이상하게도 연단에 서면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설은 존슨의 정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존슨이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을 이어받는 그런 중요한 연설 자리니까 굉장히 기념비적인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대중 앞에 설 때 이 린던 존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대중 앞에서 이제 얼어붙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튀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이어스가 말했듯이 텔레비전 중계를 보던 국민이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강한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부통령 사람들 크게 관심 없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대통령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케네디만 생각했다가 이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가 연설을 끝내고 연단에서 물러설 즈음에는 국민이 그를 신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연설을 들어보고 저 사람이 이제 믿을만하다. 케네디를 대신할 만하다. 이게 판단이 바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 연설 자체가 극적으로 중요한 그런 연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으로 리더십에 대한 팁으로서는 자신의 강점으로 인도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존슨은 연설을 앞두고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방송 카메라를 앞에 두고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양원 합동 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앞에 두고 연설하기로 한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스크린 앞에서 하면은 뭐 실제로 카메라 찍는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 양원 합동 의원장이면 상원 하원 미국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합동
회의장에서 그 앞에서 그것을 연설로서 이제 자신의 대통령됨과 케네디 정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떨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회는 거의 30년 전부터 거의 본거지였고 그가 권력을 행사하며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고 그런 만큼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의원 회관에서 한 거는 자신이 의원 회관에 많이 거기서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강점이 있는, 자신이 프렌드리한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연설을 하면서 좀 더 마음의 안도감과 평안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청중석을 차지할 대다수는 오랜 친구였고 또한 동료였는데 연방 대법원 판사들과 국무위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합법적인 권력 승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국가의 리더들, 판사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다 오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린든 존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국가의 그냥 운명과 국가의 권력이 린든에게 넘어갔구나. 그것을 이 국가의 리더들이 인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린든 존슨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바로 여기서 연설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린든 존슨이 내린 것이죠. 둘째는 존슨은 이 기회를 활용해 케네디의 국내 정책이 법제화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옛 동료들에게 호소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의원회관에 다 의원들 다 모이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 케네디에 대한 어떤 동정의 어떤 그런 여론들이 있을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런 여론을 타고 케네디의 법안들 실행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상정하면서 제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한 가지 효과도 더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암살이 있기 한 달 전에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먼은 현재 의회 시스템이 미국의 중대한 위험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한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국의 정책 실현에 있어서 의회가 그때 이제 계속 이 걸림돌을 놓으니까 이제 신문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책 진행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과연 이 의회 제도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한 것이죠. 또 잡지인 라이프에서는 사설에서는 현재 의회는 과거의 어떤 의회보다 오랫동안 회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가 계속 행정부 발을 걸고 있으니까 국가가 안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입법행위의 소극적인 까닭에 국가의 위기가 확대됐고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국내외에서도 광범한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는 데는 존슨도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러니까는 행정부의 수장인 케네디가 낸 그런 시민권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세법 이런 것들이 통과될 리가 없는 것이죠. 회의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빅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한 조치들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까이 있었던 자신의 활동했던 그런 상하원 의원 합동 연설 회의장을 또 이용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 알던 그런 의원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먼저는 국가의 어떤 리더십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두 번째는 케네디의 정책을 이어받아 그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한 바로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자신만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린든 존슨만의 독특한 리더십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마찬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나 에이브람 링컨 역시도 각자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리더십을 우리가 물론 국가의 다양한 리더십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리더십 형태를 발견해 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형적 리더십이든 성김의 리더십이든 아니면 진성 리더십이든 개혁 리더십이든 아니면 입법 리더십이든 행정 리더십이든 오피니언 리더십이든 지적 리더십이든 뭐 이런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들을
중에 자신이 어떤 리더십 형태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린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프렌들리하게 이야기하고 의원들과 잘 지내고 두루 잘 지내는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정책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러한 성격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회관에서 또한 이러한 연설을 또한 가질 그런 플랜을 잡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며 여러 의원들을 또한 설득해 나가고 함께 어우르는 두루 이렇게 만나서 이런 것들 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스스로가 찾았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물론 부통령으로 있을 때는 별로 발현되지도 못하고 린든 존슨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결국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땅의 어떤 리더들 또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적 혹은 경제적 사회적 리더들로서 준비될 우리들이 이러한 준비들을 미리 잘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공부를 미리미리 하고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미리미리 찾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신내보면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내가 대처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 스타일 MBTI처럼 이런 설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린든 존슨의 케네디 리더십의 계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 케네디 리더십의 계승이 되겠습니다. 케네디의 국내 정책을 계승하기로 결정하면서 존슨은 그때까지 가장 깊숙이 관여하였던 분야에서 가장 확실하게 아는 분야, 또 세세한 정책까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신의 장점을 계속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 정부가 특별히 집중하던 외교 문제와 군사 문제는 사실 그의 성격에 맞지도 않고,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가 표면적으로 조용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된 것도 그게 행운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특별히 린든 존슨은 별 관심도 없지만 그것을 다뤄보지도 않았고, 국제 문제나 외교 문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대통령으로 그런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전쟁 문제 같은 걸 처리해야 된다면 린든 존슨은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바야흐로 평화의 시기였고 특별히 그런 문제 없이 그냥 돌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호기를 만난 것이죠. 나를 대통령직에 올린 무의미한 사건들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입법자로서의 내 경험을 활용해 입법 절차를 제대로 가능하게 만들라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회 상황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법안 통과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린든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뭐든지 좀 될 수 있도록 해라,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었다라는 그 내용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죽음으로 교착에 빠진 뉴 프론티어 정책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동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이런 분위기. 뉴 프론티어. 과거에는 이 케네디가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을 했지만, 그가 이제 목숨을 잃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정적인 분위기에서 그가 했던 일들 다시 추모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 정치적 어떤 분위기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린든 존슨이 잘 그게 감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정적인 분위기로 조성됐다고 여긴 존슨은 망자의 프로그램을 순교자의 대의로 바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네디는 바로 이러한 시민권법, 감세를 통한 미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순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정책들이 이제는 통과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그 케네디를 순교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재수 없이 총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 정책들이 다 깡그리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망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큰 대의, 시민권법과 또한 감세와 이러한 또한 뉴 프론티어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정말 순교자이자 그런 분이 바로 케네디다라는 것으로 이제는 그 케네디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러한 시도를 린든 존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기회의 창은 무척 좁았기에 성공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기 전에 전선격으로 달려나가야 됐다. 그러니까 이런 우호적 분위기, 동정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바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론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도리스 컨스코딩 교수님 주시는 그런 팁은 리더십에 대한 팁은 의제를 단순화하라. 복잡한 그런 의제를 던지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단순하게 던지라는 거죠. 처음부터 존슨은 케네디의 국내 정책을 두 가지 의제로 압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남부에서 인종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시민권 법안이었다. 첫 번째는 이 시민권 법안.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 평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의 부분이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세금을 줄이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나가겠다는 것, 분명한 철학과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엘름스에서, 엘름스 존슨이 사는 집이죠. 또 엘름스에서 존슨의 보좌관들은 그런 선택의 타당성을 두고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시민권 보방과 이 감세를. 그래서 법률 보좌관이었던 에이브 포터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누군가 시민권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최우선 과제로 두는 걸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는 대통령에게 많은 동전이 있지 않다면 시민권에 그 동전을 쓰면 동전이 부족하게 될 거라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진하지 마라. 이거 힘들다. 이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그런가? 그럼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왜 대통령이 없다면 과연 대통령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 철학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1963년 11월 27일 정오에 존슨은 하원 본회의실에 입장했는데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가 떠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그 케네디에 대한 기존의 추억과 또는 여러 가지 총격으로 인한 서거로 인한 아픔,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회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수 있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흔쾌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케네디가 만약에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부통령 죽이고 뭐고 지금 하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말로서 시작했다는, 이거 좀 탁월하고 겸손한 그런 연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죠. 슬픔과 겸손이 복합된 감동적인 어조였고 추모 연설이자 행동을 촉구하는 취임 연설이었다는 것입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는 우리의 국가적 과업이 이 행정부의 천일만이라도 행정부의 임기 동안에도 어쩌면 이 행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완성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작합시다. 이렇게 존 F 케네디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하자. 이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서 린든 존슨 이야기하면서 오늘 새롭게 결의를 다지며 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합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케네디의 정신을 따른 정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자. 굉장히 상징적이고 압축적이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국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인에게 미국의 부활을 알렸던 케네디의 취임 연설과는
달리 존슨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바람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나타나는데 존슨은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해보지도 않았고 자신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놔두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장점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하면은 다른 건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저 사람이 리더십이 있네 이 인식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국내 정책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왔던 시민권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보다 그를 기리는 더 나은 추도사는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우리는 평등한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왔습니다. 100년 아니 그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쓰고 법전에 포함시켜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둘째는 케네디 대통령이 올해 내내 애썼던 감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큼 그의 과업을 계승하기에 적합한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감세를 빨리 처리하자. 그것이 케네디를 위한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존슨은 의회는 의견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현명하고 용기 있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단 의회를 신뢰하는 그런 어떤 멘트를 던진 것이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연설하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존슨은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동을 촉구할 때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가장 존경했던 사람 즉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본보기로 삼은 듯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 서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린든이 프랭클린을 찾아가가지고 백악관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리더십의 모델을 찾은 것이죠. 루즈벨트가 국민이 어둠의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당장의 행동을 촉구했듯이 존슨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그것도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자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행동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루즈벨트와 존슨은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져 불안에 떨던 국민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은 낙담과 혼란을 떨쳐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과 자신감을 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와 존슨은 시대에 빠진 국민을 보살폈고 국가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존슨이 연설을 끝내자 모두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글썽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케네디 서거 이후에 그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위로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기막힌 공연이었다.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연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연설이었다는데 모든 평론가가 동의했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도 충분하게 호소력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한 뜻을 다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짜진 그러한 연설을 아주 별 무리 없이 탁월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 평론가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설에 담긴 단어만큼이나 그의 정중한 태도와 절제된 말투,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에서도 권력과 목적의식이 린든 존슨이라는 후임자에게 완전히 이양됐다는 게 읽혔다는 것이죠. 이 연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새로운 대통령 린든 존슨이 케네디를 대신해서 생겨났구나 이런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들도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 안심해도 좋은 리더십, 진중하면서도 강한 모습을 보인 존슨, 새 지도자, 시험을 통과하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는 것이죠. 국민 모두가 애도의 분위기에 사로잡힌 상황에서도 행해진 이 한 번의 연설로 린든 존슨은 불가능하게 보이던 간격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부통령이라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한순간에 한 번의 연설로 도약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리더십의 도약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참 지방선거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하나의 리더십의 도약의 때 이걸 잘 타고 그때 도약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권력의 고비를 쥐었고 갑작스레 그 자리에 오른 대통령으로서 지향할 방향과 목적의식을 국민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존슨의 케네디 정책에 대한 계승과 이를 통한 리더십의 이양이 함께 이루어짐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연설을 통해 미국 국민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입법과 정책을 완성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은 탁월함을 이 도리스 카운스 구디 교수님이 잘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토론된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이양 혹은 권력의 계승을 위해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는 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연설에 나타나듯이 먼저는 굉장히 겸양과 겸손의 표현으로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야기를 듣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린든 존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권력이 계승되어져 나감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러한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한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잘 요약하거나 핵심을 뽑아서 그것을 아니면 더욱더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보완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거기에 묻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정책을 펴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바로 외면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겸양과 겸손과 또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태도가 이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린든 존슨의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입법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기존의 케네디 정책들을 이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카운스 구디 박사님은 또한 리더십에 대한 하나의 팁으로서 최대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전투 순서를 결정하라. 이 전투 순서를 결정하는데 이 최대 효과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투에 나갈 것인지 입법부와 어떤 식으로 이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린든 존슨은 두 목표 중 시민권 법안 통과를 우선시했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입법화 과정이 가짜 통로와 함정 및 막다른 길로 가득한 미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굉장히 함정도 많고 미로와 같고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의사당에서 하원 의원들이나 상원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에 시민권 법안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쟁점을 두고 다투기 전에 감세 문제를 먼저 밀어붙이기로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감세를 먼저 다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 시민권 법안도 잘 풀리겠다. 이 전략을 짠 것이죠. 하지만 케네디 보좌관이었던 시어도어 소론스는 전투 순서의 변경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반발하는 것이 반발. 먼저 시민권 법안 통과시켜야지 그 다음에 감세를 하는 것이지 왜 감세부터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걸 하는 것이죠. 소론스는 존슨에게 그가 부통령이었을 때 참석하지 못한 의회 지도자 조찬에서 시민권 법안을 먼저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미리 다 이야기해서 시민권부터 하기로 했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존슨은 소론스의 조언에 귀를 담아서 들었지만 그런 절차 문제에 있어서 케네디 팀보다 자신의 직감과 경험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시민권 법안 다루다가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감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를 향한 우호적인 여론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무작정 밀어붙이면 시민권 법안만이 아니라 감세 법안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법안은 하원에서 남부가 지배하는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상원에서 남부 지도자들이 필리버스터를 조직적으로 시행하여 법안을 처리하거나 법안 지지자들이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하여 토론을 종결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될 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기 전까지는 한번 토론 끝까지 해보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끝도 안 나는 그런 토론 해보자. 라고 나선다면 시민권 법안은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거죠.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는 한 다른 법안은 상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국가가 위기가 심화되고 새 정부의 전망도 크게 상처를 입기 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을 못 얻는 것이죠. 반면 감세 법안이 먼저 통과되면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죠. 일단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활력이 생기니까 그 다음 정책을 그냥 쭉 밀어붙이는데 대통령을 지원해 줄 거라는 그런 어떤 예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뚜렷한 증거를 보이면 정부는 시민권 문제 해결에도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세 법안의 확실한 법제화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세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안은 의회에서 13개월 동안 계류된 후에야 상원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꼼짝달싹 못했으며 재정위원회 의장이었던 버지니아 출신의 보수적인 상원의원 해리 버드가 있는데 재정위원회 의장이고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 법안을 완강히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남부인이었던 버드에게는 법안을 위원회에 묻어둘 권한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론에 붙일 권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세 법안을 토론에 붙이냐 마냐 이것도 이 버드가 결정하는 것이죠. 케네디 사망 이후에 진보 진영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를 찬성하고 보수 진영이 반대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보통 진보들이 이제 감세를 보통 이제 그 복지나 아니면은 국가 주도의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반면 이제 보수 진영들은 기존의 기업가들이나 기존 기득권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세금 많이 걷는 거를 줄여야 된다. 이게 원래 진보 보수인데 거꾸로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케네디의 젊은 경제 보좌관들은 감세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증대하여 광범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도리어 감세를 하자, 세금 깎자. 그것이 도리어는 재정을 도리어 늘릴 것이다. 세수를 증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젊은 경제 보좌관들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균형 예산을 복음처럼 고수했다는 것이 어떻게든 이 밸런스 시트, 자산과 부채를 맞춰야 된다. 만약에 이 예산과 지출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지출이 많을 것 같으면 사업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 예산하고 그러니까 지출이니까 이쪽을 예산으로 잡고 여기를 세금으로 잡아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돈 많이 쓸 것 같으면은 세금 많이 거두는 게 맞고 그러면은 여기서 감세 안 듣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머리를 편 것이죠.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균형 예산을 복음처럼 고수하고 적자 재정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보수적인 이념을 해리 버드보다 명확히 대표하는 의원도 없다는 것이죠. 살림꾼인 것이죠. 존슨은 감세 법안을 버드의 손아귀에서 떼어놓을 만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이죠. 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 버드가
이걸 잡고 놔주지 않고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손해식을 뛰어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서 법안 통과를 하소연한 거죠. 제발 좀 이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저 재정위원장 보드가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의원이 플로리다의 조지 스매서스 의원이겠죠. 조지 스매서스로부터 버드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인 1월 9일까지 이 법안을 공청회에 묶어두기로 결정했다라는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1000억 달러가 버드에게 마법의 선이었다는 것이죠. 버드가 마음속으로 이 1000억 달러를 만약에 넘으면은 예산이 국가총 예산이 그렇다면은 이거 통과를 못한다. 그러니까는 감세법안 통과 못한다. 1000억 달러 이상 돈 써야 되는데 세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컨대 마지노선으로 1000억 달러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조지 스매서스가 이 린든 존슨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패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고 예산을 심리적 경계인 1000억 달러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버드가 궁극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상원의 토론과 투표에 붙이는 타협은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의 한 줄기 빛을 찾은 겁니다. 린든 존슨은 버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버드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제 케네디가 암살되고 보름이 지나지 않은 12월 4일 이때 존슨은 버드를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리 의원 내일 백악관을 방문해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리무진이 상원의원 회관으로 해리를 모시러 딱 리무진이 쫙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리를 모시러 온 것입니다. 해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존슨은 직접 그를 맞이했다는 거죠. 두 발로 버스머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해리 의원 오셨습니까? 라고 백악관에서 이제 맞이하고 안내자 역할을 자신은 자인하면서 백악관에 여기저기를 막 설명해주고 난 뒤에 웨스트 윙을 함께 걸어서 이렇게 백악관의 서쪽 지역을 함께 걸어서 그리고 실내 수영장과 마사지실을 지나서 집무실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관계를 일단 트는 것이죠. 버드가 좋아하는 감자 수프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점심 식사를 이제 맛있게 이제 하고 난 뒤에 상원에서 함께 했던 시절에 대한 담소를 나누면서 그때 좋았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예절을 갖춘 후에 이제 흥정을 시작했죠. 흥정. 이제 이 입법부하고 정책, 이 행정부하고 서로 흥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책 실현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흥정을 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적 리더십 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정치인에게 이 거래적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관계에서도 뭐를 당근을 줘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뭔가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을. 그러니까 이런 밀고 당기는 걸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회하고도 의원들이 이렇게 뭔가 구미에 당기고 원하는 걸 해줘야지 행정부의 그런 법안들도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는 리더십 형태를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거래적 리더십을 기본적인 자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연습하고 이렇게 단련하면서 잘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리더십의 기본적인 보면은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에도 먼저 거래적 리더십이 기본적인 리더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이 설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주고받는 형태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것이죠. 여하튼 해리 의원 감세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존슨 이야기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자 버드가 즉각 반격했습니다. 감세하면 예산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줄여야죠. 이 감세 세금이 주는데 예산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행정부 네가 그 예산 줄일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슨은 맞습니다라고는 동의하고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말 운이 좋게도 예산을 1050억 달러나 아니면은 1070억 달러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보니까는 예산 감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존슨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지 스매서스한테 이 버드가
천억 달러를 심리적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패를 알고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좀 더 썼다가 적게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시골 장터의 흥정처럼 존슨이 높게 시작하였다는 걸 둘 다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버드 역시도 이 흥정하려고 하고 있구나. 돈 이제 일단은 먼저 많이 부르고 시작하는구나. 케네디의 실행 예산은 1030억 달러였는데 100억 달러의 적재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재 재정을 한 것입니다. 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 입장에서는 특히 보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 버드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입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적재 재정 나오고 또 국가재정 파탄 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집안의 고간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딱 잡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존슨은 추정치를 말한 겁니다. 해리 의원. 나도 그대로 인정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조절하면 1000억 달러 이하로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제 심리적 노선, 바로 이 버드의 심리적 노선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버드가 대답한 거죠. 자신의 심리적 노선이 드러났으니까. 버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까닭에 존슨은 곧바로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는데 해리 의원,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미 린든은 자신의 목적을 다 성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 간 협상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악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000억 달러 이하로 줄일 테니까 이 감세 법안을 통과하겠다. 이게 암묵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해리 의원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버드를 정중히 출입문으로 안내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도리스 구디 교수님이 주시는 리더십에 대한 팁은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죠. 리더십에서.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는 약속을 어쨌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산 편성이라는 힘든 일이 시작됐고 케네디 팀원들은 최대한 깎은 예산이면 더 이상 못 깎는다. 예산을 더 이상 깎으면 이제 뼈만 남을 거다라고 존슨에게 항의를 했는데 하지만 존슨은 요지부동이었더라고요. 이거 깎아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1000억 달러에 이르지 못하면은 화장실에 갈 생각도 마시오라고 모두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절대절명인 것이죠. 존슨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항상 그랬지만 그 예산에도 정말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연구한 까닭에 꿈에도 예산이 나타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만큼 린든 존슨이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고 완전 혼신을 당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연방 예산은 보통 시민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통계 자료집이었다는 것이죠. 시어스 로벅 백화점 카탈로그보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고 예산책이 전화번호부보다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안에 수는 무슨 얼마 들어가고 숫자만 짝 있겠죠. 책임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는 모든 미국인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적인 자료였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산서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랬듯이 린든 존슨도 국민은 숫자에 둘러싸여서 살고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존슨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에 힘을 기울였으며 연방 건물들을 정부 소유의 토지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 말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모아가지고 비용 절약해라는 것이죠. 기관들에게는 물품을 대량 구매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하나씩 사지 말고 한꺼번에 싸가지고 싸게 사. 그 외에도 100억 원의 전등까지 끄고 다닐 까닭에 그를 전구 린든, 라이트 벌브 린든이라고 별명을 얻었던 겁니다. 전구 린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변기에 물 아끼려고 벽돌 넣는 사람,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전구 다 끄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이제 돈 비용 아끼려고. 특히 존슨은 국방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에 메모를 보내서 예산을 삭감할 항목들의 목록을 요구했던 겁니다. 깎을 수 있는 건 다 보내라. 존슨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인 까닭에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삭감이 국방부 예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보통 대외적인 거니까는 린든 존슨은 크게 관심도 없었고, 아무튼 그래서 10억을 그냥 국방부에서 깎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로버트 맥나마라였다. 맥나마라 많이 들어봤죠? 여하튼 버드는 감세 법안의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산안을 문서로 받아 자신의 참모들이 분석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산안이 적절한가? 제대로 된 예산안인가? 그런데 속임수를 쓰면 버드의 팀이 어렵지 않게 찾아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존슨은 예산을 970.5억 달러까지 삭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기서 이제 물고 서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약속은 지키고 970억까지 주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서로 논쟁해가지고 그걸 조금 조정해가지고 1,000억짜리 맞추는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한 수 더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존슨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버드에게 당신은 대통령에게 예산을 삭감하게 만든 상원의원이었다고 손자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성과에 대한 판단은 미래의 몫이라는 걸 버드가 깨닫기를 바랐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약속을 지키면 버드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서로의 신뢰와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월 초 해리 버드 재정위원회 의장은 마침내 감세 법안을 토론과 표결에 붙였고, 하지만 시간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해리 버드가 약속을 지킨 겁니다. 1,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자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에 붙인 것이죠. 상원에서 토론을 거친 뒤 하원과의 양원합동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일반적인 입법 과정에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루한 과정에서 승리하더라도 의원들이 빈둥대고 시간을 끈다면 순교한 대통령을 향한 민심을 이용하려던 기회의 창은 완전히 닫힐 것이다 라는 걱정을 존슨은 떨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존슨 린든 존슨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겁니다. 야, 이거 지금 케네디에 대한 동정심이 있을 때 이 법안 빨리 통과해야지, 그리고 이 감세 법안 통과해야지 신거 법안까지 함께 다루면서 나갈 텐데 이 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미적미적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든 것이죠. 하여튼 이런 굉장히 린든 존슨이 굉장히 추진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이 토의되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들 린든 존슨이 케네디의 정책을 이어받아 시민권법을 다루기에 앞서 감세 법안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또한 재정위원회 해리 버드 상원의원과 예산액에 대한 협상한 과정을 상세하게 잘 기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이 린든 존슨의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핵심 요소는, 우리 말했듯이 거래적 리더십은 과연 이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 거래적 리더십은 가장 기본적인 리더십의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게는 누구나 결국 협상이잖아요. 주고받는 것. 여기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리더십에 대한 이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와 책임에 대한 의무의 이행에 대한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래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거래가 전혀 성립될 수도 없고 앞으로의 기회가 생겨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거래를 통해서 거래 리더십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나는, 그런 신뢰 가운데 이제는 이 거래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으로 또한 변화되는 이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거래적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바로 이러한 신뢰를 오늘 대통령의 린든 존슨의 대통령 리더십과 행정부, 해리 버드의 행정부 재정위원회 상원의원과 있었던 이러한 리더십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린든 존슨과 어떤 국민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가 가졌던 기본적인 마인드는 바로 이게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과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어떠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 거래적 리더십으로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로서 중요한가 한번
것들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서 이 감세 법안의 통과와 또한 시민권 법안까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흥미진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시간이지만 함께 수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제 5월이 다 갔는데 새롭게 6월들 맞이하게 되고 즐겁게 또 6월 힘차게 맞이하시고 즐거운 그런 시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또 저녁 보내시고 또 5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